사약을 내리옵소서. 1545년 8월 29일 한양 의금부 앞마당에 섬뜩한 침묵이 흐릅니다. 뜨거운 한여름 햇살 아래 66세의 노신 한 사람이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그의 얼굴에는 억울함과 분노가 가득합니다. 대왕 대비마마께 아뢰옵니다. 신유님은 영모 따위 꾀한 적 없사옵니다. 신은 다만 선왕 인종을 보필하고자 했을 뿐이옵니다. 하지만 그의 외침은 창덕궁 깊은 곳까지 닿지 못합니다. 의금부 관리가 차가운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형조 판서 유님, 영모를 꾀하고 국모를 모함한 죄로 사약을 내리노라. 검은 칠을 한 사약잔이 그의 앞에 놓입니다. 유님의 손이 떨립니다. 인종의 외삼촌으로서 조선의 대신으로서 평생을 충성으로 살아온 그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역적의 이름으로 죽어야 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단 말이냐. 유님이 사약을 마십니다. 독이 온몸으로 퍼지며 그는 고통스럽게 쓰러집니다. 66년의 삶이 이렇게 끝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같은 날 좌의정 유관이 끌려옵니다. 73세의 노대신입니다. 사림의 명망 높은 학자였고 인종이 신임했던 충신이었습니다. 유관, 그대 역시 영모에 가담했으니 사약을 내리노라. 아니옵니다. 신은 단지 세자를 보호하려. 유관의 변명도 허공에 흩어집니다. 그 역시 사약을 마시고 쓰러집니다. 이조판서 유인숙, 계림군, 김명윤, 이덕응, 이휘. 하루 사이에 10여 명의 목숨이 사라집니다. 조정의 중신들이, 사림의 명사들이, 왕실의 종친들이 한꺼번에 죽어갑니다. 며칠 후 한양 사대문에는 끔찍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베어진 목들이 높은 장대에 걸려 있습니다. 까마귀들이 시신 위를 맴돕니다.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며 멀찍이 서서 속삭입니다. 저 대감들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영모를 꾀했다던데요. 영모라니 저분들이? 쉿, 조용히 하시오. 함부로 말했다가는 우리도. 공포가 한양 전체를 뒤덮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목이 날아가는 세상. 신하들은 떨며 조정에 나갑니다. 창덕궁 깊은 곳 대조전. 45세의 한 여인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대왕 대비 문정왕후. 그녀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집니다. 문이 열리며 43세의 남자가 들어옵니다. 그녀의 친동생 윤원형입니다. 마마, 대윤의 무리를 모두 제거했나이다. 그래, 드디어. 문정왕후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20년을 기다렸습니다. 굴욕과 인내의 20년. 그리고 이제 복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윤원형, 이제 시작일 뿐이다. 대윤의 잔당들이 아직 남아있지 않느냐? 염려 마옵소서. 한 놈도 남김없이 뿌리를 뽑겠나이다. 조선 최고의 권력자 12세 어린 왕 명종의 어머니, 수렴청정을 하는 대왕 대비. 그녀 앞에서는 대신들도 왕도 고개를 숙입니다. 하지만 과연 이 여인은 어떻게 이토록 막강한 권력을 손에 넣었을까요? 무엇이 그녀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 과연 몇 명의 무고한 목숨을 희생시켰을까요? 권력의 정점에서 피해 복수를 행한 한 여인의 이야기. 이것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로 이 영상을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좋은 역사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는 4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501년 10월 22일 경기도 파주 지역 파평 윤씨 집안에서 한 여자아이가 태어납니다. 아버지는 파산부원군 윤지임, 어머니는 전성부부인 이씨. 태어난 여자아이의 이름은 윤씨. 훗날 조선을 피로 물들일 문정왕후가 될 아이였습니다. 파평 윤씨는 명문가였습니다. 세조의 왕비 정의왕후가 바로 이 집안 출신이었으니까요. 윤씨는 정의왕후의 5대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직계 집안은 그다지 세력이 강하지 않았습니다. 윤씨에게는 5명의 오빠가 있었습니다. 윤원계, 윤원양, 윤원필, 그리고 윤원노와 윤원형. 특히 막내였던 윤원형은 훗날 그녀의 권력을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인물이 됩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평범해 보이는 파평 윤씨 집안의 딸과 아들들이 훗날 조선을 뒤흔들 권력의 핵심이 될 줄은. 세월이 흘러 1515년 비극은 궁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조선 제11대 왕 중종의 두 번째 왕비
장경왕 후 윤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자 2호를 낳은 지 단 며칠 만이었습니다. 산후병이었습니다. 왕비가 죽었으니 새로운 왕비를 간택해야 했습니다. 중종의 어머니 정현왕후가 고민에 빠집니다. 누구를 새 왕비로 맞이할 것인가? 이때 한 사람이 나섭니다. 바로 장경왕후의 오빠 윤임이었습니다. 대왕 대비마마, 역시 왕비는 파평 윤씨 집안에서 간택함이 어떠하오리가? 윤씨 집안에서? 그러하옵니다. 같은 파평 윤씨라면 세자를 돌보는 데에도 정이 더 갈 것이옵니다. 묘한 제안이었습니다. 장경왕후가 죽었으니 같은 집안에서 새 왕비를 들이자는 것. 윤임에게는 계산이 있었습니다. 같은 집안 사람이 왕비가 되면 세자 2호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결국 파평 윤씨 집안의 윤지임의 딸이 간택 후보에 올랐습니다. 바로 16세의 윤씨였습니다. 1517년 2월 삼간택이 진행되었습니다. 어린 윤씨는 떨리는 마음으로 궁궐에 들어갔습니다. 최종 낙점, 16세 소녀는 조선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윤씨를 왕비로 책봉하노라. 화려한 가례가 치러졌습니다. 17세가 된 윤씨는 중종의 세 번째 왕비 문정왕후가 되었습니다. 중종은 39세였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궁궐에 들어온 어린 왕비는 곧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우선 왕비가 되었지만 중종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없었습니다. 중종에게는 이미 여러 후궁이 있었고 그들은 왕자들을 낳아 세력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경빈 박씨는 복성군을 낳았고 희빈 홍씨도 왕자를 낳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미 7세의 세자 2호가 있었다는 것. 장경왕후가 낳은 원자였습니다. 훗날 인종이 될 아이였죠. 어린 문정왕후는 세자를 돌봐야 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계모로서 세자를 잘 양육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성심껏 돌보았습니다. 하지만 궁궐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새 왕비는 배경이 별로 없으시다던데. 미모도 그다지. 왕비가 되신 것도 윤임 대감의 힘이라던데요. 궁녀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옵니다. 후궁들은 더욱 노골적으로 무시했습니다. 왕비마마께서는 아드님이 없으시니 저희 왕자들을 잘 돌봐주셔야죠. 문정왕후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참아야 한다. 내가 왕비다. 참고 견뎌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더욱 가혹해졌습니다. 1518년 문정왕후는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공주였습니다. 의해공주. 왕자가 아니시라니. 실망의 목소리들이 들립니다. 1521년 둘째를 낳았습니다. 또 공주였습니다. 효순공주. 1522년 셋째. 역시 공주. 경현공주. 1524년 넷째. 또다시 공주. 인순공주. 연달아 4명의 공주를 낳았지만 왕자는 없었습니다. 궁궐 사람들의 시선이 점점 더 차갑게 변했습니다. 왕비마마께서는 왕자를 낳지 못하시나 보오. 아무래도 복이 없으신가? 이러다 폐위라도 당하시는 거 아닌지. 문정왕후는 밤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왕비로서의 입지가 흔들렸습니다. 세자는 이미 있는데 자신은 왕자를 낳지 못하니 그녀는 절박했습니다. 무당을 불러 치성을 드렸습니다. 불공을 드렸습니다. 밤마다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제발 아들을 점지해 주소서. 하지만 세월은 흘러갔습니다. 1년, 2년, 5년, 10년. 왕자는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한편 세자 2호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총명하고 착한 아이였습니다. 중종은 세자를 매우 사랑했습니다. 세자는 참으로 성군의 자질이 있구나. 세자의 외삼촌 윤임은 조정에서 세력을 키워갔습니다. 세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많은 신하들을 모았습니다. 문정왕후는 점점 더 초조해졌습니다. 세자가 자라면서 자신의 입지는 더욱 좁아졌습니다. 나는 이대로 끝나는 건가? 아들도 없이 힘도 없이 그저 왕비라는 이름만 가진 채? 1530년이 되었습니다. 문정왕후는 이미 30세가 되었습니다. 왕비가 된 지 13년. 세자는 15세로 성장했습니다. 절망적이었습니다. 이제 곧 세자가 혼인할 나이였습니다. 세자가 혼인하고 세손을 낳으면 문정왕후의 입지는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운명이 그녀에게 마지막 기회를 줄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기회가 조선을 피로 물들일 권력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1534년 5월 34세의 문정왕후에게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17년 만에 5번째 아이를 임신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왕자이 옵니다. 궁궐이 떠들썩해졌습니다. 문정왕후가 드디어 왕자를 낳았다는 소식, 경원대군이라 이름하노라. 훗날 명종이 될 아이 경원대군이 태어났습니다. 문정왕후는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아들을, 드디어 내 아들을, 17년을 기다린 끝에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현실은 여전히 냉혹했습니다. 이미 세자 이호는 19세로 성장했습니다. 총명하고 어지럽으며 중종과 조정의 신임이 두터웠습니다. 갓 태어난 경원대군이 왕위를 이을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궁궐 사람들의 반응도 미묘했습니다. 왕자를 낳으시기는 했지만 이미 세자가 계시는데 경원대군이 왕위에 오를 일은 없겠죠. 문정왕후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래, 지금은 아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하지만 그녀가 꿈꾸는 그 언젠가를 위해서는 먼저 넘어야 할 산이 있었습니다. 바로 세자였습니다. 이때부터 궁궐 안에서는 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한쪽에는 세자 이호를 지지하는 세력, 세자의 외삼촌 윤임을 중심으로 한 대신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들을 대윤이라 불렀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경원대군을 둘러싼 세력, 문정왕후와 그녀의 오빠들, 특히 윤원노와 윤원형 형제가 핵심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들을 소윤이라 불렀습니다. 같은 파평 윤씨 집안이었지만 윤임과 윤원형은 구촌지간으로 사실상 남남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적이 되었습니다. 1537년 사건이 터졌습니다. 당시 권력을 쥐고 있던 김한노라는 권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문정왕후와 소윤 세력을 억압했습니다. 윤원노와 윤원형을 파직하라. 김한노의 탄핵으로 문정왕후의 오빠들이 유배를 갔습니다. 문정왕후는 분노했습니다. 김한노가 감히, 하지만 그녀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왕비였지만 무력했습니다. 그런데 김한노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욕심이 과했습니다. 세자 보호를 넘어서 문정왕후를 폐위하려는 음모를 꾸민 것입니다. 국모를 폐하려 한다고? 중종이 분노했습니다. 아무리 김한노가 권세를 누린다 해도 왕비를 폐위하려 하다니, 이는 영모나 다름없었습니다. 김한노에게 사약을 내리노라. 1537년 7월 김한노는 사약을 받고 죽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문정왕후는 깨달았습니다. 권력이 없으면 언제든 당할 수 있구나. 나를 지킬 수 있는 건 오직 권력뿐이다. 유배 갔던 윤원형과 윤원노가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누나를 살린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누나의 권력을 이용할 생각을 굳혔습니다. 마마, 저희가 마마를 지키겠나이다. 그래, 우리는 하나다. 잊지 말거라. 소윤의 결속이 단단해졌습니다. 1543년 2월 또 다른 사건이 터졌습니다. 세자가 거처하던 동궁 자선당에 갑자기 불이 난 것입니다. 한밤중에 일어난 화재였고 세자는 간신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 동궁에 불이 나다니. 조정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의심의 눈초리가 문정왕후를 향했습니다. 혹시 경원대군을 왕으로 만들려고? 쉿!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게 아니오. 하지만 소문은 퍼졌습니다. 문정왕후가 세자를 해치려 했다는 소문. 문정왕후는 억울했습니다. 정말로 그녀가 사주한 일이었을까요? 실록에는 명확한 기록이 없습니다. 하지만 당시 조정 대신들은 분명히 의심했습니다. 동궁 화재의 배후를 조사하라. 하지만 세자 2호가 이를 막았습니다. 아니옵니다. 이는 과인의 불찰이옵니다. 아무도 벌하지 마옵소서. 착하고 어진 세자였습니다. 계모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정말로 순수한 사고라고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화재 사건은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윤과 소윤의 갈등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1543년 여름 대사관 구수담이 상소를 올렸습니다. 전하, 지금 조정에 큰 우환이 있어옵니다. 대윤과 소윤이라는 당파가 생겼나이다. 윤임을 대윤이라 하고 윤원형을 소윤이라 하는데
각각 당열을 세워 서로 싸우고 있어옵니다. 공개적으로 파벌 싸움이 거론된 것입니다. 중종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쪽은 세자의 외가, 다른 한쪽은 왕비의 친정. 어느 쪽도 쉽게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경들은 화합하도록 하라. 같은 윤씨 집안이 아니냐. 하지만 중종의 말은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권력투쟁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문정왕후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참아야 한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주상께서 살아계시고 세자가 건재한 이상 나는 움직일 수 없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어두운 욕망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언젠가는 내 아들을 왕으로 만들 것이다. 그리고 나를 무시했던 모든 자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밤마다 그녀는 아들 경원대군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내 아들, 내가 왕이 될 수 있도록 어미가 모든 것을 해줄게. 9세의 경원대군은 어머니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순수한 아이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광기 어린 집착은 훗날 조선을 피바다로 만들 씨앗이 되고 있었습니다. 1544년이 밝았습니다. 중종은 이미 65세의 고령이었고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곧 왕위 교체가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대윤과 소윤은 각자 그날을 준비했습니다. 윤임은 세자의 즉위를 확실히 하기 위해 살림 세력을 더욱 결집시켰습니다. 문정왕후와 윤원형은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때를 기다리자. 반드시 기회가 올 것이다. 그리고 그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1544년 11월 15일 중종이 승하했습니다. 향년 66세, 조선을 38년간 다스린 왕의 죽음이었습니다. 세자를 부르라. 중종이 임종을 앞두고 세자를 불렀습니다. 29세가 된 세자 2호. 그는 아버지의 임종을 지켰고 왕위를 물려받았습니다. 세자 2호 왕위에 오르시옵소서. 조선 제12대 왕 인종이 즉위했습니다. 대윤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윤임이 권력의 중심에 섰습니다. 인종은 외삼촌 윤임을 형조판서에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사림의 명사들을 대거 등용했습니다. 이연적을 대제학으로, 유관을 좌의정으로, 유인숙을 이조판서로 임명했습니다. 성세창, 권벌, 이학빙, 학식과 덕망을 갖춘 신하들이 조정을 채웠습니다. 이제 바른 정치가 시작되겠구나. 백성들이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어질고 총명한 인종, 그리고 훌륭한 신하들. 조선의 미래가 밝아 보였습니다. 반면 소윤은 몰락했습니다. 윤원형은 탄핵을 받았습니다. 윤원형은 외척으로서 분수를 넘었습니다. 파직하소서. 송인수가 윤원형을 탄핵했습니다. 결국 윤원형은 공조참판직에서 삭직되었습니다. 문정왕후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44세가 된 그녀는 이제 대비라는 칭호를 받았지만 실질적인 권력은 없었습니다. 창덕궁 별전에 거처하며 그녀는 매일같이 암울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끝인가? 경원대군은 영원히 왕이 될 수 없는 건가? 10세가 된 경원대군은 어머니의 슬픔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마마마 괜찮으시옵니까? 경원아, 넌 훌륭한 아이로 자라거라. 비록 왕이 되지는 못하더라도. 문정왕후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동생 윤원형과 윤원노를 은밀히 불렀습니다. 형님, 아직 끝난 게 아니옵니다. 윤원형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뜻이냐? 주상께 없어는 아직 후사가 없으시옵니다. 그게 무슨, 만약 주상께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경원대군이 유일한 계승자이옵니다. 문정왕후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리고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주상께서는 건강하시고. 하지만 윤원형의 눈빛은 의미심장했습니다. 세상 일은 아무도 모르는 법이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인종의 치세는 평온했습니다. 어진 정치, 훌륭한 신하들, 백성들의 사랑. 하지만 1545년 6월 갑작스러운 소식이 궁궐을 뒤흔들었습니다. 주상께 없어 병환에 드셨나이다. 인종이 갑자기 병에 걸린 것입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고열과 구토, 복통이 계속되었습니다. 어이들을 급히 불러라. 온갖 약을 썼지만 병세는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악화되었습니다. 대신들이 밤을 새워 간병했습니다. 유님은 조카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세자를 지켜야 하는데, 하지만 인종의 병은 급속도로 악화되었습니다. 야사에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어느 날 문정왕후가 환한 얼굴로 인종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손에는 떡을 들고 있었습니다. 주상, 과인이 친히 만든 떡이니 드시옵소서. 인종은 놀랐습니다. 평소 자신을 싫어하던 계모가 친히 떡을 만들어 왔다니, 계모마마께서 드디어 과인을 용서하시는구나. 인종은 기쁜 마음으로 떡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부터 병세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야사의 이야기입니다. 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다만 인종의 급작스러운 병과 죽음을 두고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던 것은 사실입니다. 1545년 7월 1일 인종이 임종을 앞두고 신하들을 불렀습니다. 경원대군을 불러라. 주상마마. 유님이 눈물을 흘리며 조카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인종의 숨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11세의 경원대군이 병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님, 경원아, 내가 이 나라를 부탁한다. 인종의 손이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1545년 7월 1일 인종승하. 재위 8개월 만이었습니다. 향년 30세. 너무나 짧은 생애였습니다. 어진왕, 훌륭한 군주가 될 수 있었던 사람. 하지만 운명은 그에게 단 8개월의 시간만을 허락했습니다. 궁궐이 곡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유님과 대윤의 신하들이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창덕궁 별전에서는 문정왕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이 없었습니다. 드디어 때가 왔구나. 1545년 7월 4일 경원대군이 즉위했습니다. 조선 제13대 왕 명종. 나이 12세. 경원대군께 없어 명종으로 즉위하시옵니다. 어린 왕이었습니다. 12세 소년에게 나라를 다스릴 능력은 없었습니다. 대비마마께 없어 수렴청정을 하시옵소서.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45세의 문정왕후가 발 뒤에서 어린왕을 대신해 정치를 하는 것. 수렴청정을 시작하노라. 문정왕후가 발을 올렸습니다. 명종은 발 앞에 앉았습니다. 대신들은 발 밖에서 대비와 왕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권력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며칠 후 문정왕후는 동생 윤원형을 불렀습니다. 윤원형을 예조참의에 제수하노라.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삭직되었던 윤원형이 복직했습니다. 아니, 단순한 복직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의 부활이었습니다. 문정왕후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대윤의 무리를 모조리 제거하라. 명을 받들겠나이다. 윤원형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20년을 기다렸습니다. 굴욕과 인내의 20년. 그리고 이제 복수가 시작됩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참혹한 피의 숙청, 을사사화가 1545년 8월 22일 명종 즉위 불과 한 달 남짓 지난 때였습니다. 창덕궁 깊은 곳, 대조전. 문정왕후가 한 장의 밀지를 작성했습니다. 승정원을 거치지 않은 비밀 명령이었습니다. 이것을 윤원형에게 전하라. 밀지의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유님, 유관, 유인숙을 처벌하라. 내관이 밀지를 품에 감추고 윤원형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밀지를 받은 윤원형은 입가에 냉소를 띄었습니다. 드디어 때가 왔구나. 즉시 신복들을 모았습니다. 이기, 정순붕, 임백령, 허자, 소윤의 핵심 인물들이었습니다. 대감들, 이제 우리가 움직일 때가 되었소. 무슨 뜻이오니까? 대윤의 무리를 제거할 것이오. 하지만 명분은 내가 만들겠소. 윤원형이 책상에 종이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유님이 영모를 꾀했다고 무고할 것이오. 영모라니, 그런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증거는 필요 없소. 우리의 말이 곧 증거가 될 것이오. 정순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유님이 봉성군을 왕으로 옹립하려 했다고 하겠소. 인종승하 당시 경원대군이 아닌 계림군을 세우려 했다고도 하고. 그런 일은 없었는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오. 누가 믿느냐가 중요하지. 이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그렇게 합시다. 이들은 밤새 구체적인 계획을 짰습니다. 누구를 먼저 공격할 것인가, 어떤 죄목을 붙일 것인가, 어떻게 조정을 장악할 것인가. 다음 날 아침, 조정에 폭탄이 터졌습니다. 윤원형과 이기가 상소를 올렸습니다. 대왕 대비마마께 아뢰옵니다. 유님, 유관, 유인숙이 영모를 꾀하였나이다. 조정이 술렁이었습니다. 영모라니 그게 무슨 말이오? 유님 대감이 영모를? 윤원형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유님이 선왕 인종 승하 당시 경원대군의 즉위를 막으려 하였습니다. 계림군을 옹립하려는 음모를 꾸몄나이다. 그리고 봉성군을 왕으로 세우려는 계획도 있었습니다. 정순붕이 거들었습니다. 유님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67세의 노신이었지만 목소리는 우렁찼습니다. 무슨 헛소리냐? 신은 그런 적 없소. 대감께서는 선왕 때부터 권력을 독점하시며 많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임백령이 공격했습니다. 유관이 나섰습니다. 74세의 노대신이었습니다. 윤원형, 이는 사사로운 복수가 아니냐? 증거라도 있는가? 증거야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지만 윤원형이 제시한 증거는 모두 애매했습니다. 추정과 소문뿐이었습니다. 유인숙이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이는 외척의 횡포이옵니다. 대왕 대비마마, 이를 막아주소서. 하지만 발 뒤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문정왕후는 침묵했습니다. 차가운 침묵이었습니다. 조정의 다른 신하들도 움직였습니다. 백인걸이 상소를 올렸습니다. 이는 부당한 탄핵이옵니다. 윤원형을 신문해야 하옵니다. 이연적도 나섰습니다. 대비마마, 이는 외척이 내린 밀지로 이루어진 일이옵니다. 승정원을 거치지 않은 명령은 무효이옵니다. 나숙, 곽순, 이수경, 박승임, 사림의 신하들이 줄줄이 반대 상소를 올렸습니다. 유님 대감은 선왕을 보필한 충신이옵니다. 이는 무고이옵니다. 하지만 문정왕후는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8월 23일 더욱 강도 높은 탄핵이 이어졌습니다. 유님의 죄는 명백하옵니다. 즉시 의금부에 가두소서. 유관과 유인숙도 함께 처벌해야 하옵니다. 대윤과 소윤, 사림과 훈구파가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조정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문정왕후가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금부에 전지를 내린다. 유님, 유관, 유인숙을 압송하라. 마마. 12세의 명종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들이 정말 영모를 꾀한 것이옵니까? 문정왕후가 아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주상께서는 아직 어리시니 과인에게 맡기시옵소서. 역적들은 모두 제거해야 하나이다. 하오나 주상께서 안전하게 왕위를 지키려면 저들을 제거해야 하옵니다. 명종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12세 소년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8월 24일 새벽 의금부 관리들이 유님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유님, 대비마마의 명을 받들어 그대를 체포하노라. 67세 노인이 끌려갔습니다. 유관의 집, 유인숙의 집에도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나는 영모 따위 꾀하지 않았소. 하지만 항변은 소용없었습니다. 의금부 옥사, 세 사람이 갇혔습니다. 국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유님, 그대가 계림군을 옹립하려 했음을 시인하라. 아니요, 나는 그런 적 없소. 봉성군을 왕으로 세우려는 음모를 꾸몄지 않느냐. 터무니없는 소리. 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노인들에게 형장이 가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나는 영모를 꾀하지 않았소. 나는 충신이요. 며칠간의 국문 끝에 윤원형은 확신했습니다. 이들은 절대 자백하지 않을 것이라고. 상관없다. 어차피 자백은 필요 없다. 우리에게는 권력이 있다. 8월 29일 문정왕후가 최종 명령을 내렸습니다. 유님, 유관, 유인숙에게 사약을 내린다. 마마, 제거해 주시옵소서. 일부 신하들이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의금부들의 사약이 준비되었습니다. 유님이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나는 억울하오. 하늘이 아시고 선왕께서 아실 것이오. 나는 역적이 아니오. 하지만 사약자는 그의 앞에 놓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대비마마께 마시거라. 냉혹한 명령이었습니다. 유님이 떨리는 손으로 사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셨습니다.
독이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그는 고통스럽게 몸부림쳤습니다. 억울하오, 억울하오. 잠시 후 67세 노신의 몸이 축 늘어졌습니다. 조선의 대신 유님 사망. 이어서 유관이 끌려왔습니다. 74세 노인이었습니다. 유관, 사약을 받으라. 나는 평생을 살림으로 살았소. 학문을 했고 백성을 위했소. 그런데 역적으로 죽는구나. 그도 사약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쓰러졌습니다. 유인숙도 같은 운명을 맞았습니다. 하루 만에 3명의 대신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같은 날 계림군이 체포되었습니다. 중종의 서자였습니다. 계림군께서 유님의 영모에 가담했다. 아니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옵니다. 하지만 변명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도 사사되었습니다. 김명윤, 이덕응, 이휘, 나숙, 나식, 정희 등 박광우, 곽순, 이중열, 이문건 줄줄이 체포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사사되고 어떤 이는 유배되었습니다. 조정이 피로 물들었습니다. 사대문에는 처형된 자들의 목이 걸렸습니다. 백성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저렇게 된다. 대왕대비마마께서 무서우신 분이시구나. 권력의 칼날이 조선 전체를 짓눌렀습니다. 창덕궁 대조전. 문정왕후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첫 단계가 끝났구나. 곁에 서 있던 윤원형이 물었습니다. 아직 대윤의 잔당들이 남아 있습니다. 알고 있다. 천천히 한 명씩 모조리 제거할 것이다. 문정왕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20년의 인내 끝에 손에 넣은 권력, 그리고 이제 20년의 복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을사사화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1545년 겨울 윤원형은 공신으로 책봉되었습니다. 을사사화의 공으로 윤원형을 보익공신 3등에 책봉하노라. 영모를 막았다는 명분으로 윤원형은 공신이 되었습니다. 이어 위사공신 2등으로 다시 책봉되며 서원군에 봉해졌습니다. 하지만 권력투쟁은 가족 안에서도 벌어졌습니다. 1546년 초 형 윤원노가 동생 윤원형을 견제하려 했습니다. 윤원형이 너무 권력을 독점하고 있어 윤원노가 조정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형제 사이였지만 권력 앞에서는 적이 되었습니다. 윤원형은 가차 없었습니다. 형님께서 대윤을 두둔하셨습니다. 뭐라고? 저들을 처벌할 때 미온적이었으니 이는 역적을 도운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혐의였습니다. 하지만 문정왕후는 동생 윤원형의 편을 들었습니다. 윤원노를 유배 보내라. 마마, 신은 억울하옵니다. 하지만 윤원노는 유배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유배지에서 사사되었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인 것입니다. 이제 윤원형의 권력은 견제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1547년 1월 또 다른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경기도 과천의 양재역. 역참 건물 벽에 이상한 벽서가 붙었습니다. 위로는 여주가 있고 아래로는 간신 이기가 있으니 나라가 곧 망하리라. 여주는 문정왕후를, 간신은 이기를 지칭한 것이었습니다. 누가 썼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이 벽서를 처음 발견한 사람은 정원각이라는 관리였습니다. 그는 즉시 조정에 보고했습니다. 역적의 무리가 아직 남아있다는 증거이옵니다. 윤원형이 기다렸다는 듯이 나섰습니다. 대왕대비마마, 이는 을사사화 때 역적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 결과이옵니다. 대윤의 잔당이 아직 숨어있는 것이옵니다. 그렇다면 어찌해야 하겠느냐? 철저히 뿌리 뽑아야 하옵니다. 2차 대숙청이 시작되었습니다. 봉성군이 체포되었습니다. 중종의 서자였습니다. 봉성군께서 이 벽서와 관련이 있다. 증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의심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신은 모르는 일이옵니다. 하지만 봉성군은 사사되었습니다. 송인수, 이학빙도 처형되었습니다. 이들은 을사사화 때 윤원형을 탄핵했던 신하들이었습니다. 너희가 과거에 윤원형을 비판하지 않았느냐? 이는 영모에 동조한 것이니라. 억지였지만 그들은 죽었습니다. 이연적은 유배되었습니다. 조선 최고의 성리학자였지만 권력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권벌, 노수신, 유이춘, 백인걸 20여 명이 유배되거나 파직되었습니다.
을사사화 때보다 더 많은 살인이 희생되었습니다. 사관은 기록했습니다. 정엄각이 벽서를 발견했다고 하나 실은 자신이 쓴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 벽서 자체가 조작이었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이 진실을 만들었습니다. 1549년 또 다른 옥사가 터졌습니다. 충주에서 이홍윤이라는 사람이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을사사화로 죽은 윤임의 사위였습니다. 이홍윤이 조정을 비판하는 편지를 썼다. 그의 동생 이홍남이 고변한 것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배신한 것이죠. 시는 그저 사적인 편지를 썼을 뿐입니다. 하지만 변명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홍윤은 처형되었고 그와 관련된 4,050명이 연루되어 죽거나 유배되었습니다. 충주는 유신현으로 강등되었고 충청도는 청홍도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한 지역 전체가 처벌받은 것입니다. 안명세 사초 사건도 있었습니다. 1548년 사관 안명세가 쓴 시정기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실록을 편찬하는 사관이었는데 그의 기록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윤임 등 3대 신을 죽인 것은 국가의 불행이다. 이기 등이 무고한 선비들을 많이 죽였다. 을사사화를 비판한 것입니다. 이는 역적을 옹호하는 것이니라. 안명세는 파직되고 유배되었습니다. 6년간 계속된 숙청으로 희생된 사람은 100명이 넘었습니다. 조정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신하들은 말 한마디도 조심했습니다. 윤원형 대감의 정책은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대왕 대비마마의 지혜는 해와 달 같습니다. 아천만이 난무했습니다. 비판은 곧 죽음이었습니다. 윤원형의 권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1550년 이조판서가 되었습니다. 인사권을 장악한 것입니다. 1556년 병조판서가 되었습니다. 군사권까지 손에 넣었습니다. 1563년 마침내 영의정에 올랐습니다. 외척으로서 최고의 자리에 오른 것입니다. 문정왕후도 불교 중흥에 힘썼습니다. 1550년 선교 양종을 부활시켰습니다. 조선은 숭유옥불 정책을 펼쳤지만 문정왕후는 불교를 다시 살렸습니다. 1551년 승과를 실시했습니다. 승려 시험을 다시 시행한 것입니다. 보우라는 승려를 총애했습니다. 보우를 봉은사 주지로 임명하고 나중에는 도대선사까지 올렸습니다. 보우, 그대가 조선의 불교를 이끌어주게.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유학자들은 불만이 가득했지만 감히 입 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1553년 공식적으로 수렴청정이 끝났습니다. 명종이 20세가 되어 친정을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권력은 여전히 문정왕후에게 있었습니다. 명종은 외척을 견제하려 했습니다. 처외 숙부 일양을 이조판서로 임명했습니다. 일양을 믿겠다. 윤원형을 견제해다오. 하지만 일양도 부패했습니다. 그 역시 파벌을 만들고 권력을 남용했습니다. 결국 1563년 일양은 조카 심의겸에게 탄핵당해 숙청되었습니다. 명종은 좌절했습니다. 어느 날 명종이 내관에게 물었습니다. 외척이 큰 죄가 있으니 어찌 처리해야 하겠는가? 윤원형을 지칭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 곧 문정왕후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궁녀들이 윤원형에게 밀고 한 것입니다. 문정왕후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주상, 어마마마, 나와 윤원형이 아니었으면 주상께서 어찌 오늘이 있었겠습니까? 주상의 자리를 지켜드린 사람이 누구이옵니까? 감히 외척을 처벌하려 하십니까? 34세가 된 명종은 어머니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12세 소년과 다름없었습니다. 20년간 문정왕후는 절대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졌습니다. 외척의 수탈로 민생이 어려웠습니다. 1559년부터 1562년 사이 임꺽정의 난이 일어났습니다. 백정 출신 임꺽정이 황해도와 경기도 일대를 휩쓸었습니다. 이놈의 세상에서는 도적이 되는 게 낫다. 백성들의 불만이 폭발한 것입니다. 하지만 문정왕후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1565년 초 그녀는 양주의 회암사 중창에 열성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불교의 성지를 만들 것이다. 보우와 함께 대규모 불사를 진행했습니다. 낙성식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65세가 된 문정왕후, 20년간 권력을 쥐고 있던 그녀, 이제 우리는 다시 1545년 8월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모든 배경을 알고 있습니다. 그 처형 장면의 의미를, 그 피의 복수가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를. 1545년 8월 29일 의금부 뜰 67세의 유님이 사약을 받는 순간 그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유님은 장경왕후의 오빠였습니다. 인종의 외삼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문정왕후를 왕비로 추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파평 윤씨 집안에서 왕비를 간택하면 세자를 돌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지. 하지만 그의 선의가 독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문정왕후가 왕비가 되고 경원대군을 낳고 권력을 잡고 그리고 이제 자신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유님은 마지막 순간 깨달았을 것입니다. 권력 앞에서 친척도 은혜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사약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다. 독이 온몸으로 퍼집니다. 67년의 생이 끝나는 순간입니다. 충신으로 살았지만 역적으로 죽는 비극, 억울, 하오. 마지막 말을 남기고 유님은 쓰러집니다. 그의 시신은 급히 처리되었습니다. 가족들은 울부짖었습니다. 아버님, 아버님. 하지만 가족들도 곧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역적의 가족이니까요. 연좌제. 유님의 아들, 손자들이 체포되었습니다. 재산은 몰수되었습니다. 노비로 전락했습니다. 저희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3대까지 벌을 받았습니다. 증손자들까지 노비가 되었습니다. 그나마 유님의 아버지 윤여필만은 살았습니다. 윤여필은 장경왕후의 아버지이시니 특별히 방면하라. 문정왕후의 명령이었습니다. 최소한의 자비였을까요? 아니면 장경왕후를 생각한 것일까요? 하지만 그것뿐이었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모두 멸문지화를 당했습니다. 유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74세의 노대신, 평생을 학문에 바쳤던 사림의 지도자. 나는 선비로 살았소. 백성을 위했고 나라를 위했소. 하지만 역적의 이름으로 죽었습니다. 그의 가족도 연좌되었습니다. 아들들이 유배되었습니다. 재산이 몰수되었습니다. 유인숙도, 계림군도, 이덕응도, 이위도, 나숙도, 나식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족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도 모두 처벌받았습니다. 며칠 후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관참시. 이미 죽은 유님, 유관, 유인숙의 무덤을 파헤쳤습니다. 시신을 꺼내라. 부패한 시신이 드러났습니다. 목을 베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을 다시 거리에 효수했습니다. 역적의 시신이니라. 죽어서도 용서받지 못한 것입니다. 백성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죽어서도 저런 벌을 받는구나. 사대문에 걸린 수십 개의 목. 까마귀들이 시신을 쪼아 먹었습니다. 여름 더위에 시신은 부패했습니다. 악취가 한양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이게 대왕대비마마의 권력이로구나. 함부로 말하지 마시오.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어. 공포정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신하들은 조정에 나가는 것조차 두려워했습니다. 오늘은 무사히 돌아갈 수 있을까? 말 한마디라도 잘못하면 아침에 출근한 신하가 저녁에 목이 잘려 돌아올 수도 있었습니다. 한 신하가 상소를 올렸습니다. 대비마마, 처벌이 과하지 않으신지. 그날 저녁 그 신하는 파직되었습니다. 운이 좋았던 것입니다. 죽지는 않았으니까요. 다음 날 아무도 감히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을사사화의 실상은 이랬습니다. 증거 없는 무고, 외척의 권력투쟁, 무고한 신하들의 죽음, 가족들의 연좌, 부관참시, 그리고 20년간 계속될 공포정치의 시작. 역사가들은 평가합니다. 을사사화는 사실상 역모가 아니었다. 유님은 역모를 꾀하지 않았다. 이는 순전히 외척의 권력투쟁이었다. 당시 사관도 기록했습니다. 이기는 간특한 술책에 뛰어나고 임백령은 음험한 일을 꾸미기에 장점이 있는데 여기에다 정순붕의 잔혹함과 윤원형의 험독함이 합쳐져서 한 몸처럼 움직이니 큰 화를 빚어내어 당시의 명사들을 일망타진하였다. 명사들, 즉 훌륭한 신하들을 모두 죽인 것입니다. 조선은 인재를 잃었습니다. 이현적, 이황, 조식, 당대 최고의 학자들이 조정을 떠났습니다. 정치는 무능한 아첨꾼들이 장악했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졌습니다. 하지만 문정왕후는 만족했습니다.
내가 원하던 것을 얻었다. 권력을, 복수를. 20년간 그녀는 권세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 권력은 영원할 수 있을까요? 피로 얻은 권력은 어떻게 끝날까요? 1565년 4월 문정왕후에게 이변이 찾아왔습니다. 65세의 그녀는 평소 건강했습니다. 20년간 권력을 누리며 호의호식했으니까요. 하지만 4월 초 갑자기 병에 걸렸습니다. 마마께서 편찮으시다. 고열과 기침이 계속되었습니다. 감기 같은 증상이었지만 급속도로 악화되었습니다. 어이들이 달려왔습니다. 온갖 약을 썼습니다. 하지만 병세는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당시로서는 감기도 치명적인 병이었습니다. 특히 65세 고령에게는 더욱 위험했습니다. 며칠 사이에 문정왕후는 눈에 띄게 쇠약해졌습니다. 마마, 명종이 어머니의 병상을 지켰습니다. 32세가 된 명종은 여전히 어머니에게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윤원형도 매일 문안을 드렸습니다. 누님, 쾌차하셔야 하옵니다. 하지만 문정왕후는 느꼈습니다.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1565년 4월 6일 문정왕후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창덕궁 소덕당, 그녀의 침전이었습니다. 명종과 신하들이 병상 주위에 모였습니다. 마마, 마마. 문정왕후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선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주상, 예, 어마마마. 주상께서는 윤원형을 잘 돌보시옵소서. 예. 그리고 문정왕후가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주상께서 불교를 박해하려거들랑. 신하들은 막으라. 기이한 유언이었습니다. 죽는 순간까지도 불교를 생각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실록의 사관 논평에 나온 말이므로 문정왕후를 비하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불교에 심취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마마. 명종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잠시 후 문정왕후가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1565년 4월 6일 오후 창덕궁 소덕당, 문정왕후 윤씨 사망. 향년 65세. 1501년 태어나 1517년 왕비가 되었고 1545년부터 20년간 권력을 휘둘렀던 여인. 조선을 피로 물들인 대왕 대비. 이제 그 생이 끝났습니다. 즉시 국상이 선포되었습니다. 국모 문정왕후께서 승하하셨나이다. 궁궐에서 곡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명종이 통곡했습니다. 신하들이 애도했습니다. 하지만 궁궐 밖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한양 거리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대왕 대비마마께서 돌아가셨다던데? 정말? 그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잘됐다. 드디어 불려우 같은 년, 톡한 년, 더러운 년. 백성들이 환호했습니다. 20년간 공포정치를 펼쳤던 권력자가 죽었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이제야 숨을 쉴 수 있겠구나. 윤원형도 이제 끝이겠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국상임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기뻐했습니다. 너무 노골적으로 기뻐하자 조정에서는 이를 문제 삼으려 했습니다. 국모를 욕하다니 이들을 벌해야 하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랬기에 모두를 벌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관은 냉정하게 기록했습니다. 사람들이 문정왕후의 사망 소식을 듣고 환호하였다. 그리고 논평을 달았습니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문정왕후 때문에 종사가 망하지 않은 것이 다행이다. 그렇다면 윤씨는 사직의 죄인이라고 할 만하다. 조선 왕비 중 사망 기사에 이렇게 혹독한 평가를 받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만큼 문정왕후의 폭정이 심했다는 것입니다. 문정왕후 사망 20일 후 사헌부가 상소를 올렸습니다. 보우를 처벌해야 하옵니다. 보우는 요승이옵니다. 불교를 숭상하여 나라를 좀먹었나이다. 문정왕후가 살아있을 때는 감히 입에 담지 못했던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명종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총애하던 승려였으니까요. 하지만 신하들의 압박은 거셌습니다. 보우를 제주도로 유배 보내라. 결국 보우는 제주도로 유배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제주 목사 변협에 의해 살해되었습니다. 선교 양종도 혁파되었습니다. 승과도 폐지되었습니다. 문정왕후가 이룩한 불교 중흥은 그녀의 죽음과 함께 무너졌습니다. 다음 타겟은 윤원형이었습니다.
사헌부, 사간원이 연일 탄핵 상소를 올렸습니다. 윤원형을 귀양 보내소서. 20년간 권력을 농단하고 백성을 수탈했나이다. 을사사화를 일으켜 무고한 신하들을 죽였나이다. 영의정 이준경도 나섰습니다. 윤원형을 귀양 보내야 공론이 진정될 것이옵니다. 명종은 고민했습니다. 윤원형은 외삼촌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동생이었습니다. 귀양은 너무 가혹하지 않은가? 하지만 신하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24일간 계속된 탄핵 끝에 명종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윤원형을 방귀전리에 처한다. 귀양이 아니라 벼슬을 빼앗고 고향으로 돌려보낸다는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더욱 비극적이었습니다. 윤원형은 황해도 강음의 시골집으로 갔습니다. 첩 정난정과 함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정난정이 과거에 윤원형의 적처 김씨를 독살했다는 혐의가 불거졌습니다. 정난정에게 사약을 내리라. 정난정은 사약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하자 스스로 독을 마셨습니다. 1565년 11월 정난정 음독 자살. 5일 후 윤원형도 목을 메어 죽었습니다. 1565년 11월 윤원형 자살. 향년 63세. 20년간 누렸던 권력이 7개월 만에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선조가 즉위한 후 을사사화 피해자들이 신원되었습니다. 영의정 이준경의 주도로 양재역 벽서 사건과 이홍윤 옥사 등의 희생자들이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유님, 유관, 유인숙은 영모를 꾀하지 않았다. 이들을 복권하라. 억울하게 죽은 자들의 이름이 다시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목숨은 없었습니다. 20년, 30년이 지나서야 명예를 회복했지만 그들은 이미 죽었습니다. 가족들은 이미 풍비박산났습니다. 역사의 기록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일화가 있습니다. 유님의 후손과 윤원형의 후손은 지금까지도 왕래가 없다고 합니다. 파평 윤씨 집안 행사에서도 서로 없는 사람 취급한다고 합니다. 45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그 원한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권력이 남긴 상처는 세월이 지나도 아물지 않습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문정왕후가 20년간 누린 권력도 그녀의 죽음과 함께 무너졌습니다. 윤원형이 누린 영화도 7개월 만에 비참한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피로 얻은 권력은 결국 피로 끝났습니다. 100명이 넘는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가족들을 파멸시키고 조선을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한 여인의 죽음과 함께 무너졌습니다. 역사는 말합니다. 권력을 위해 무고한 목숨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고. 복수는 더 큰 비극을 낳을 뿐이라고. 그리고 모든 권력은 죽음 앞에서 무력하다고. 문정왕후는 경기도 노원구의 태릉에 홀로 묻혔습니다. 남편 중종의 능 옆에 묻히고 싶어 했지만 그것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홀로 외롭게 역사의 죄인으로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문정왕후와 을사사화의 이야기였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피해 복수를 행했지만 결국 역사의 심판을 받은 한 여인, 그리고 그녀가 만든 핏빛 조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권력은 순간이지만 역사의 평가는 영원하다는 것. 복수는 결코 평화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